ご来場のすべての皆さん、안녕하십니까。鳩山幸雄でございます。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도야마 일교회입니다. 제한된 시간이지만 혼돈의 세계 정세 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 구축, 한일 관계, 그리고 제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우회 사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고 사이좋게 살 수 있는 세상을 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가 이웃 국가들이 사이좋게 협력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역사적으로 서로에게 다양한 혜택과 영향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가장 영향을 주고받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웃끼리 미워하면 서로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만 반대로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면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한중일 삼국이 더욱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세계를 형용할 때 어떤 어휘가 떠오르십니까? 혼돈, 불확실성, 대립, 불안, 이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줄줄이 나올 것입니다. 유럽에서는 극우 정당이 약진이 눈에 띄기 시작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휴전은커녕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이란과 레바논을 끌어들이면서 중동 전쟁으로 번질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강대국 미국은 양 진영 모두 대통령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나서서 중재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얼굴을 마주하고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며 신뢰와 우정의 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킨 실타래가 점점 더 얽히고 설켜 원상복구는커녕 세상이 대립과 증오의 총체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제 조부이신 이치로는 1차 세계대전 후 총리의 지위를 눈앞에 두고 공직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조부께서는 청경우독의 나날을 보내던 중 리하르트 쿠데르프 칼레리기 백작의 저서 전체주의 국가 대 인간을 접하시고 심취하게 되었고 그의 우회 이념에 공명하여 그의 저서를 직접 번역해 자유와 인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부께서는 세계대전이 일기 전 무모한 전쟁이 이윽고 패전으로 끝날 것을 예상하고 패전 후 일본이 주춧돌 삼아야 할 정치 사상을 모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리한 공산주의 비판자이자 군부 주도의 계획경제, 이른바 통제의 경제에 반대했던 조부 이치로에게 쿠데노프의 저서는 전후 일본에 불어닥칠 마르크스주의 세력의 공세에 맞서 건전한 의회제 민주주의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이론 체계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계에 복귀한 조부는 우애를 상호 존중, 상호 이해, 상호 부조라고 설파하면서 우애 사회의 실현에 힘썼습니다. 1954년 제52대 내각 총리 대신에 취임하신 조부는 1956년 불편한 몸을 이끌고 두 번 다시 일본 땅을 밟지 못할 수 있다는 각오로 일소 협상을 위해 모스크바로 건너가 일소 국교 회복을 성사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시베리아에 억류되어 있던 일본인의 귀환이 실현되었으나 조부께서 귀환시킬 수 있었던 것은 일본인 억류자뿐이었고 일본 군속으로 징용된 한반도 출신자분들은 소련에서 모국으로의 귀환이 허용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마는 이른바 이산가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987년 일본의 초당파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사할린 잔류 한국인 조선인 문제 간담회가 출범했고 저는 1991년 동대구에서 개최된 이산가족회 총회에 국회의원 자격으로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는 조부로부터 저에게로 이어지는 명제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간담회가 주축이 되어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해서 한국의 노인복지시설을 만드는 등의 시책을 강구했습니다만 돈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여전히 가족이 찢어지는 비극이 있다는 것, 전쟁이란 그런 참혹한 것임을 우리는 필히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우애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어머니가 일본인이었던 오스트리아인 쿠데노프 칼레르기 백자는 자유와 평등의 강요로 우애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20세기 초 히틀러와 스탈린의 두 전체주의에 휩싸여 있던 유럽에서 전체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으로 우애를 제창한 것입니다. 그
그는 우애의 이념을 바탕으로 범유럽주의를 주창했고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탄생시키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서로 미워하던 독일과 프랑스는 석탄과 철강의 공동관리를 비롯한 협력을 쌓아갔습니다. 나아가 독일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유럽 주변 국가들에서도 경제를 중심으로 협력 관계가 심화되면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움직임은 오늘날의 EU로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유럽이 사실상 부전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애는 결코 과거의 이념이 아니라 지금 세계 정치에서야말로 가장 중요한 이념이라는 것입니다. 우애란 자기 존엄성의 존중과 함께 타인의 존엄성도 똑같이 존중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유를 존중하면서 타인의 자유도 존중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며 개성을 살려 서로 돕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우애는 자립과 공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스스로 자립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기 존엄성이 존중받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기에 타인과 내가 다른 존재임을 이해하고 기뻐하며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존이나 기댐이 아니라 공생입니다. 공생 없는 자립도, 자립 없는 공생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と確信しています。 우애는 사람과 사람 사이만이 아니라 국가 간에도 성립되는 이념입니다. 근대 국가는 한 나라만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와의 다양한 협력과 영향 속에서 존재합니다. 국가로서 어떻게 자립을 도모하며 다른 나라와 공생할 것인가가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현재 일본은 미국의 종속, 예속되어 있으며 보다 무게축을 한국, 중국 등 아시아로 옮기는 것이 우애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思えるのであります。 우애의 이념을 더 넓게 본다면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도 성립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립하면서 자연과 공생할 수 있는가, 이것은 인류의 가장 큰 화두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재난이 잊을만 하면 찾아온다라고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동아시아 역시 해마다 재난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파괴해온 증거입니다.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자연과의 공생은 가장 시급한 과제이자 최대의 화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글로벌리즘이 작동하지 않고 내셔널리즘이 고양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편협한 내셔널리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애의 이념에 입각해 지역기구를 창설하여 구성 국가들이 상호 이해의 장을 공유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른바 리저널리즘, 지역주의 이념에 입각해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결단코 무력을 사용하는 일 없이 모든 문제는 철저한 대화로 해결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무력 행사는 결코 분쟁의 본질적인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우애의 이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가 부전 공동체가 될 것을 꿈꾸며 동아시아 공동체를 창설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미 아세안 10개국은 경제를 중심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아세안 10개국에 한중일 3국이 합류하면 동아시아 공동체의 핵이 형성됩니다. 정치 체제의 차이 때문에 공동체 구상을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그 현실은 직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관이 다르다고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과 체제의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이해하며 서로 돕는 것입니다. 공동체라는 게 서양에서는 가능하지만 동양에선 불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비판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동양은 가치관도 국가체제, 종교도 경제력도 제각각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양은 사안을 선과 악, 호와 불호, 적과 악음, 영과 일,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사상이 주류입니다. 이 사고방식을 대중률이라고 합니다. 이 사상은 컴퓨터 등 과학의 진보에는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동양의 사상에는 화합을 귀히 여긴다는 이화위기와 조화를 합일하지 않는다라는 화이부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안의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이 그르다고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 중용이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용중률이라고 합니다. 대중률을 내세우면 전쟁이 일어나기 쉽지만
용중일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기 때문에 보다 평화로운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화합을 중시하되 부와 외동하지 않는 것이 동양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자기 존엄성을 인정하면서 타인의 존엄성도 인정하는 우애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저는 오히려 공동체는 서양에서만 가능하고 동양에서는 불가능한 것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축적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로 지금 요구되고 있습니다. 必ずしも考えられておりません。 동아시아에서는 다름 아닌 일본이 많은 나라들,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안겨주었고 전후 79년이 지난 지금도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은 2025년 한일 기본조약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現在たのでございます。 현재 한일 관계는 우호 관계가 조금씩 쌓여가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일본 측이 역사적 사실을 직시하고 침략과 식민지 지배로 고통받은 분들과 국가에 대해 제대로 된 사죄와 또 속죄를 해야 합니다.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나 징용호 문제 등에서 이미 한 번 사과했으니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식의 거만한 태도를 취한다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마음이 결코 진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한 책임입니다. 전쟁 피해에 대해 패전국이 짊어지는 것이 바로 무한 책임이며 정해진 배상을 다 했으니 이것으로 책임은 다했다라는 말은 패전국 측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승전국 또는 옛 식민지 분들께서 이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책임을 지고 계속 사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2015년 8월 12일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유관순 열사가 수감된 감방 앞에서 합장하고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의 마음을 담아 묵념을 올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오와 차별이 없는 제일 한국인 분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사회가 구현된다면 그것은 동아시아가 공동체를 향해 크게 전진할 수 있는 전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